안녕하세요. 저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던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이랑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이혼을 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네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의 지나친 경제관념이에요.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떨 땐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데도 그냥 돈을 아껴요. 한마디로 자기 지갑에서 돈 나가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 때도 그랬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돈 쓰는 걸 싫어하고 웬만한 건 다 더치페이를 해요. 그리고 취향과 상관없이 그냥 모든 걸 싸게 하는 걸 좋아해요.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다른 비슷한 제품이 더 싸면 두 번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더 싼 걸로 고르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나 남편이나 중소기업에서 적은 임금을 받으며 다녔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태도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어차피 쓸래야 쓸 돈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 저 역시 싼 걸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입버릇처럼 사치 부리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서 저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늘 말해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짠돌이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다 결혼하기 전에 살림을 차리기 위해 이렇게 아끼고 있는 거라고 말을 했지요. 저한테 엄청 잘 하기도 했고 우리 둘 다 회사에서 벌이가 그닥이기 때문에 지금 아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큰 불만은 없었어요. 거기에 남편은 항상 우리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노년에 재밌게 놀러 다니면서 살자고도 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남편을 계획적이고 알뜰한 남자라고만 생각했지 이 정도로 지지리궁상인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결혼에 관한 건 어느 정도 아끼지 않고 하고 싶었어요. 모든 여자들이 그렇듯 저도 제 결혼식에 대한 나름의 환상과 기대가 있었고 또 여자 일생의 처음이자 한 번뿐인 이벤트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거 다 허례허식이라며 어떻게 그날 하루에 돈을 그렇게 털어먹을 수 있겠냐고 그냥 제가 좀 포기해서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고 아꼈다가 나중에 편하게 살자며 저를 설득할 들더라고요. 보다 못한 친정어머니가 보태주신다고 해도 남편은 그마저 극구사양하며 아끼자고 고집을 부렸고요. 결국 친정어머니가 남편 몰래 보태주신 돈으로 그나마 드레스하고 메이크업은 제 취향대로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코로나 시국 덕분에 결혼을 하고도 신혼여행도 해외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제주도라도 가보자 해서 제주도에 가게 됐고요. 저는 남편에게 한 번뿐인 허니문 숙소인 만큼 좋은 곳에 머물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수학여행이나 갈 법한 펜션을 예약해뒀더라고요. 펜션이라고 세련되고 분위기 낼만한 곳이 많았는데도 정말 어디 단체에서 단체 여행을 올만한 곳으로 골라놨더라고요. 저는 펜션을 보고 이게 뭐냐는 듯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남편은 저보고 표정이 왜 그러냐고 내부도 다 리모델링된 곳인데 가격도 너무 좋지 않냐면서 저한테 자랑하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좋은 곳에서 머물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하자 어차피 잠만 자는 곳인데 그런 데다가 뭐하러 돈 낭비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분노한 제가 위약금을 내가며 취소하고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자기가 고른 곳을 취소했다는 사실보다 그 위약금 몇 푼에 화가 나 있더라고요. 여행지 내내 돈 아껴야 된다면서 밥도 제 거만 시키게 하고 한 사람 앞에 하나 시켜야 하는 곳에서는 자기는 안 먹을 테니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저 혼자서만 먹으라고까지 했어요. 애도 아니고 여행지에서 내내 그런 식으로 땡깡을 부리고 있으니 아무리 어쩔 수 없이 온 제주도라지만 신혼여행이나 다름없는 여행이었는데 그렇게 신혼여행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회사를 관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당장 제가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대를 했고요. 하지만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께서 보유 중인 부동산이 있어 그 집에 전세로 저희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무상임대를 해주신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지 며칠 궁시렁대다가 금방 포기하더라고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이래저래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일 때문에 만난 사람에게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래도 접대용 식사인데 남편하고 연애할 때처럼 맨날 국밥이나 분식을 먹을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다 보니 때로는 식사에 10만 원 정도 지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편이 질색팔색을 하면서 저를 사치나 부리는 여자로 취급을 해요. 제가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꼬박 모아온 돈을 사업자금으로 쓰고 있는 거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데도
그 돈이 결국 벌돈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사업으로 쓰는 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루려고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아끼는데 급급한 데는 남편 나름의 사연이 있기는 해요.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결혼 후 시모가 말하길 남편이 어렸을 때 시댁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남이었던 남편은 돈을 아껴 쓰는 걸 습관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도 금액이 조금만 커지면 엄청난 죄책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남편과 돈 문제로 부딪힐 때마다 답답하고 결혼 후에는 재산이 공동의 재산이 되었으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이 부딪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남자이고 결혼 전에 제게 보여줬던 모습과 결혼이란 건 어느 정도 서로 맞춰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바라는 게 있는 만큼 남편도 저에게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제가 결국 남편의 태도에 폭발하게 된 건 바로 얼마 전의 사건 때문입니다. 남편과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우연히 길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사촌동생을 만났습니다. 저희 외삼촌의 아들로 어렸을 때 맞벌이 부부인 외삼촌네의 부탁으로 저희 어머니가 키우셨거든요. 사촌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사춘기가 오고 난 뒤로부터는 저를 예전보다는 어려워하긴 하지만 외동인 저한테는 그때부터 쭉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얼마 전 삼촌네가 근처로 이사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사촌동생을 길에서 마주친 거죠. 동생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아침부터 아파서 고생하다가 결국 병원 가서 약 받고 집에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외삼촌도 외숙모도 안 계실 시간 같아서 집에 가면 누구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무도 없다고 하길래 동생 안색도 안 좋아 보이고 해서 제가 억지로 근처에 있는 죽집에 끌고 갔어요. 어떻게든 밥 한 끼는 먹여서 보내야겠더라고요. 동생은 싫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안 좋아서 억지로 죽집에 데려가 앉혔어요. 근데 보니까 남편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요즘 시국이 그렇다 보니 아픈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런가 했어요. 저한테야 친동생 같은 사촌동생이지만 남편하고는 교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동생이니까요. 그래도 아픈 사촌동생이 처음엔 속이 안 좋다며 힘들어하면서도 한술 두술 떠먹다 보니 되게 잘 먹길래 약 먹고 나서도 안 좋아지면 좀 더 먹으라며 전복죽 하나를 더 포장해서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남편과 장 보러 갈 요량으로 저는 산책하듯이 밖에 나오느라 핸드폰이며 지갑이며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계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들은 채 가만히 있고 지갑을 꺼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계산 안 하고 뭐 하냐니까 사촌동생한테 네가 먹은 건 네가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 남편이지만 미쳤나 싶었어요. 하마터면 입 밖으로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진짜 너무 쪽팔리고 당황스러워서 남편을 따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안 들릴 만한 거리에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당장 가서 결제하라고 했어요. 진짜 정이 확 떨어지면서 방금 먹은 죽이 다 올라오는 기분이더라고요. 당황한 동생에게 가끔씩 니네 매형이 저렇게 장난치는 걸 좋아한다고 농담처럼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셋이 죽집에서 나왔는데 남편이 동생을 따로 부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정신 차리고 동생한테 용돈이라도 주려고 하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동생 핸드폰에다 뭘 찍고는 다시 되돌려주더라고요. 뭔가 싶었지만 따로 묻지 않았고 남편도 따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집에 가서 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외숙모한테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저희 남편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시냐고 물으니 외숙모가 저랑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고 자꾸 남편 바꾸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말고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외숙모가 한숨을 내쉬면서 네 남편이 우리 애한테 계좌번호를 찍어줬다는 거 너도 알고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이 제 사촌동생한테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은 화끈거리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길로 외삼촌네로 달려갔더니 사촌동생은 저를 보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외숙모가 말하기를 사촌동생은 죽도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먹으라고 그러더니 돈 내라고 그래서 너무 억울했다고 하소연을 하더래요. 자긴 돈도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안 그래도 동생이 사춘기가 와서 예전처럼 지내지 못하는 데다가 이제 저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왔으니 가까이 살면서 잘 지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동생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빌듯이 사과하고 용돈 10만 원 쥐어주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사과했어요.
아직도 화가 나 있는 외삼촌과 외숙모에게도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남편한테도 단돌이 똑바로 시키겠다고 했고요. 그 길로 집으로 달려와 남편하고 한바탕 했어요. 이제 중학생이 내한테 2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 정신상태가 궁금하다고 한마디 했지요. 그랬더니 되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마치 저를 당장이라도 한 대 치려고 하는 기세로 말이죠. 요는 자기가 그 2만 원을 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 있느냐. 네 사촌동생이 아무리 어려도 땅을 파면 2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란 걸 알려줘야 한다. 돈 알기를 벌써부터 우습게 알게 하면 안 된다는 듯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서 전에 없던 분노를 읽은 건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노려보고만 있으니 자기는 더 할 이야기가 없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고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밤새 정말 혼자서 엄청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 남자가 좋은 연애 상대여서 결혼을 결심하긴 했지만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사실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쪽팔려서요. 자라오면서도 늘 친척들에게 똑 부러진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앞날이 걱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는데 말이에요. 솔직히 그때 기분에는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하겠는 상황에 남편이 제발 서로 새 삶을 찾자는 것 마냥 알아서 쐐기를 박아주더라고요. 얼마 전이 신우의 생일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라 신우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전화로 여동생 생일이니까 괜찮은 밥집 좀 찾아 예약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제 사촌동생과의 일만 없었다면 저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던 이후인지라 좋은 생각은 들지 않고 또 자기 동생 생일이라고 괜찮은 밥집을 예약하라는 말이 곱게 들리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마 이때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 남편의 반응을 보기 위해 제가 예약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비싼 일식집을 찾아 예약을 했습니다. 인당 20만 원이 넘었고 앉은 자리에서 한 잔에 만 원은 우스운 주류까지 같이 주문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남편은 계산할 때까지 가격을 몰랐으니 그냥 초밥집에 온 줄 알고 있었고요. 신우와 시어머니가 예약한 일식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미 인터넷으로도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신우는 벌써부터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엄청 기대한 듯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데를 다 데려왔냐고 하면서 그때서야 가격이 얼마인지 들었어요. 남편은 가격에 놀라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지만 어차피 예약 취소도 불가능하고 그냥 갔다간 예약 취소금만 음식값만큼 지불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자리에 앉더군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맛깔난 음식들이 나오니까 저도 계획이 있어 간 곳이지만 기분은 나더라고요. 신우도 신이 나서 음식 하나 나올 때마다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사진 찍는 데에만 여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좋아하시고 하니 남편은 꽤나 으쓱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잘 먹었다고 말하고 나가려던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어딜 나가냐고 각자 대신 건 계산해야지 않겠냐고 두 사람을 불러세웠어요. 두 사람은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 두 사람보다 더 당황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제 카드로 제 몫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남편은 기분 낸다고 술을 몇 잔이나 마셔서 3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시어머니와 신우도 스스로 계산하기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왔어요. 게다가 남편은 평소에 아낀다고 현금도 하나도 들고 다니지 않고 카드마저도 한도를 50만 원으로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두 사람 걸 계산해줄 여력이 안 되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하늘이 도운 건지 남편이 일단 자기 몫이라도 계산하려고 했는데 카드가 이미 한도 초과가 되어 거절을 당하더라고요. 남편도 가게 안에서 체면 세운다고 저한테 화 한 번 내지 않고 있다가 이젠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본인이 자기들 건 전부 낸다고 하시기에 남편이 저에게 말해준 것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2만 원도 땅을 파서 나오는 게 아닌데 그 10배가 넘는 돈을 왜 내주시냐고요. 신우도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가 다 되어가니 돈 귀한 줄 알아야 하고 남의 돈 쓰는 게 쉬운 게 아니란 걸 알려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절대로 계산해 주시면 안 된다고 제가 완강하게 버티니 결국 시어머니는 본인 것만 계산하고 신우도 울상이 되어서는 자기 카드로 계산을 했어요. 대학생이니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식사 한 끼에 그 정도 돈을 썼다면 신우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기분이 나빴던 건지 자기들 계산이 끝나고 가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만 계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기세 좋게 화를 내던 남편도 나중에는 저한테 돈 좀 내달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제 거 냈으니까 너 거는 너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남편은 근처에 있는 은행 ATM기까지 뛰어가서 자기 돈을 찾아와 계산을 했는가 봐요. 제가 집에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얼굴은 시뻘개져서 씩씩대고 있는 꼴을 보니 속이 참 후련했어요. 남편은 대번에 저한테 그게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뭐가 어떠냐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쳤지요. 어떻게 자기 가족들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쪽을 줄 수 있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지난번 제 사촌동 생일과 다른 게 뭐냐 따졌더니 사촌하고 가족하고 같을 수가 있냐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끝까지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소리만 지르고 있었어요. 검소한 것도 잔돌이인 것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봤지만 또 자기 가족 얽힌 일에선 이렇게 내로남불까지 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일관적이게 짠돌이 짓을 할 거면 자기 체면이 어떻든 간에 제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에게 본인 몫을 각자 지불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거들었을 테죠. 그런데 자기 가족이 먹는 밥은 얼마가 되었든 자기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우기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 금액이 비싼 건 여전히 아까워하겠지만요. 여기서 더 남편과 실갱이하면서 서로 소리쳐 싸워봤자 감정만 상할 뿐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원초적인 해결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돈 이제 혼자서 벌고 쓰고 알아서 맘대로 하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말기는 또 못 알아듣고 하는 말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혹시 제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저 돈 이야기 앞에는 저렇게 민감해져서 앞으로 이 남자와는 어떻게 행복할 틈이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혼하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주니 그제서야 그러지 말라고 빌더라고요. 아까 혼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에게 나랑 결혼은 왜 했냐고 했더니 신혼부부로 살면 대출도 싸게 나오고 여러 가지 혜택이 좋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는 대답을 듣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려던 제가 다 한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집이야 친정어머니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었고 혼인기간이 짧다 보니 분할할 재산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도 제가 마음을 굽히질 않으니 이혼 비용에 돈을 아끼고 싶었는지 순순히 합의를 해주더군요. 그나마 둘 사이에 아이가 없던 게 다행인 것 같네요. 회사는 그만뒀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제 자신 하나는 건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검소한 것과 짠돌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람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제 자신도 있지만 정말 저 같은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도 하겠지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기는 하지만 연애할 때 감정 때문에 단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없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도 거지 같은 남편을 떠나 다시 새 출발하게 되었으니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한테 앞으로 좋은 일 생길 거라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희 시아버지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신우도 아닌 시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그런 분이실 줄이야. 솔직히 시아버지 성격이 드세서 힘들어요. 막말을 하셔서 힘들어요. 뭐 그런 이야기야. 다른 분들의 사연에서도 종종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은 정말이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네요. 하긴 결국엔 남편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남편이라도 아버님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줬다면 제가 아버님을 안 보고 살면 안 보고 살았지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남편과 저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두 사람 성격 중 누가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좀 보는 편이지요. 그렇다고 상대방한테 빌빌거리는 건 아니고 눈치껏 행동한다고 할까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짚고 넘어가는 편이고요. 반면에 남편은 눈치가 없는 편이고 굳이 서로 불편한 상황은 만들어서 뭐하냐, 안 해도 될 말은 하지 말자는 식이지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려면 일단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일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탓하고 원망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부모님께선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도무지 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게를 팔았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고생하시면서 일구신 재산이라 생각하고 권리금까지 받아서 팔았습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고 얼마의 예적금 그리고 보험금도 좀 나왔어요. 이 과정에서 정말 상처가 되었던 건 친척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원래도 친정 부모님과 친가 어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애시당초 그쪽에 기댈 생각도 기대도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막말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 숙부라는 사람이 저더러 아주 돈독이 올랐다나 돈의 환장을 했냐던가 그러면서 욕심이 사나우면 벌 받는다고 그 돈 사촌동생들하고 좀 나눴으랍니다. 자기 형이 죽었는데 졸지의 조카가 부모를 다 잃었는데 뚫린 입이라고 저딴 소리를 하나 싶더군요. 진짜 인간으로도 안 보였어요. 외가 쪽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외가하고는 관계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고를 알아차리자마자 이모와 삼촌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되고 나자 큰이모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니께는 4명의 형제자매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큰이모를 제일 잘 따랐거든요. 그래서 큰이모가 저에게 아파트를 팔고 당신과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그런 음흉스러운 계획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이모가 말하기를 제 안전도 걱정이 되고 딸처럼 챙겨주고 싶어서 그렇다고 했으니까요. 부모님과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라서 팔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제 이 땅에 내가 믿을 건 큰이모밖에 없다 싶어서 결국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이모는 하루라도 빨리 저와 함께 살고 싶으시다며 금매로 처분하라고 조언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는 큰이모의 말에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며칠 뒤 아파트 계약서를 쓴 날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속이 시원하다며 큰이모가 일단 아파트 잔금까지 받으면 제가 가진 돈은 전부 당신한테 맡기라 하셨어요. 몇 배로 불려주신다는 말과 함께요. 그때 뭔가 조금 깨름직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이모와 이모부가 하시는 대화를 듣고 전 크게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두 분께서 제 돈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셨으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이튿날 저는 바로 계약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곤 생판남인 그분에게 구구절절 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다행히 제 또래의 딸이 있다는 그 여사님께서 그 누구보다 저를 위로해 주시며 계약을 물러주셨네요. 시간이 흘러 원래대로면 잔금을 받았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몇 시에 부동산에 가냐며 같이 가자고 연락을 해온 큰이모에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역시나 아파트는 안 팔고 싶다고 그리고 돈 관리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큰이모는 처음엔 저를 어르고 달래시는 듯 하더니 결국 얼마 가지 않아 화를 내시며 속내를 드러내셨습니다. 너 크는 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늘에 있는 네 엄마가 너 욕심 사납다고 욕할 거라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정말이지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기댈 수 있는 가족 하나 없이 1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지요. 제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남편은 개의치 않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무렵에는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지요. 하지만 저에게도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이 컸던 탓인지 나름대로 따질 건 따지고 고른다고 골랐는데도 못 보고 지나친 것들이 있었네요. 결국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걸 보면 제가 헛똑똑이었나 봐요. 아무래도 친정이 없다 보니 상견례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에 나서주실 어른들이 없다는 걸 시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셨어요. 결혼식이나 혼수, 예당 같은 경우 제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위치 자체가 저나 남편 직장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서 남편이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혼수를 해봤자 이미 집에 기본적인 가구 과자는 다 갖춰져 있었기에 남편이 크게 돈 쓸 게 없었어요. 하지만 예단은 생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그래도 네가 해가는 게 많은데 무슨 예단까지 해가냐고 한마디씩 하긴 해줬지만 당시만 해도 솔직히 저 말이지요.
시부모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잘해드리고 싶었고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잘 보여서 예쁨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싶었네요. 그래서 예단으로 두 분께 명품 시계 해드렸습니다. 이후로도 이틀에 한 번씩 전화드리고 옷 사드리고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 드리고 명절과 아버님 생신 때 또 따로 50만 원씩 챙겨드렸어요. 제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힘들고 서러웠습니다. 그간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3일 밤을 꼬박 지새도 모자랄 판이지요. 그러니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만 털어놓겠습니다. 솔직히 식을 올린 이후로 어머님 아버님을 직접 겪어본 결과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를 것도 없다는 건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딸 같은 며느리가 되겠다는 제 다짐이랄까요? 그 마음가짐도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지요. 그러다 식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정말 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부터 항상 의아했던 것이 아버님께서는 평생을 택시 운전사로 돈을 버셨다 들었거든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아버님이 운전하시는 모습을 보질 못했습니다. 차가 없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아버님께 아버님은 운전하시는 걸 안 좋아하시나 보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선 멍청한 놈들 때문에 발이 묶였다며 갑자기 짜증을 내셨습니다. 솔직히 그땐 그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희 아버님 성격이 워낙에 불같으셔서 또 묻기도 그렇고 그냥 그러려니 했네요. 사건이 벌어졌던 날은 아버님 생신이라서 시댁에서 점심을 다 같이 먹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며느리 솜씨 좀 보자고 하셔서 얼결에 제가 준비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 말로는 생신에는 항상 외식을 했다고 해서 올해도 당연히 외식을 할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어머님께선 미역국을 비롯한 몇 가지 음식 목록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추가로 아버님께서 갈비찜을 좋아하시니 며칠 두고 먹게 양 좀 넉넉히 그리고 꼭 칸으로 준비하라셨습니다. 물론 상차림에 들어간 비용은 전부 저희 생활비로 부담해야 했고요. 그래서 생신 선물로는 요새 유행한다는 용돈 박스에 10,000원짜리로 50만 원만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50만 원도 제 딴에는 쓴다고 쓴 건데 좋은 소리는 못 들었네요. 아버님께선 이게 다 5만 원짜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셨거든요. 아버님은 생신상에 들어간 제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은 안중에도 없으신 눈치였습니다. 순간 파스가 덕지덕지 붙은 제 손목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선 저더러 갑자기 왜 재수없게 남의 생일상 앞에서 울고 난리냐며 밥맛 떨어진답니다. 그러더니 앞에 놓인 생신상을 냅다 발로 차시고는 술이나 드시러 가셔야겠다며 자리를 일어나셨어요. 화장실로 향하시던 아버님께서 남편에게 가서 차 시동 걸라고 그러시는 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이나 아버님이나 식사를 하는 동안 막걸리와 소주를 꽤나 마신 상태였기에 둘 중 누구도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저는 남편에게 운전을 지금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아버님께도 저 때문에 그러신 거면 저는 근처 카페라도 가 있을 테니 집에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아버님께선 진짜 저 때문에 술맛 떨어진다며 어떻게 시애비 비위도 하나 못 맞추냐입니다. 며느리가 좀 아버님하고 달라붙고 아양도 떨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 별로랍니다. 그러더니 남편더러 빨리 가서 시동 안 걸고 뭐하냐고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남편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는 현관을 나서는 거예요. 아버님의 막말도 그렇고 하란다고 하는 남편도 바보 같아서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결국 제가 안 된다고 뛰어나가 그 둘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제 남편 음주운전 시키시려는 거냐고, 제정신이시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한테도 미쳤냐고 하란다고 하냐고 악을 썼고요. 그리고는 아버님께 그렇게 하셔야겠음 직접 운전해서 가시든지 마시든지 하시라 했네요. 아버님께선 저를 무섭게 노려보시곤 차에 올라타시려 했고 그 순간 남편이 아버지 지금 운전하시면 안 된다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빨리 아버지 좀 잡으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정말 깜짝 놀랐지요. 어머님께서도 당신 지금 운전하면 잡혀간다며
아버님을 붙잡고 늘어지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에게 쌍욕을 하시면서 이거 놓으라고 당신 마음대로 술도 못 먹으러 가냐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러자 남편도 아버지 지금 무면허나 마찬가지시라고 이번에도 하시면 진짜 큰일 난다고. 결국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서야 아버님은 누구한테 하시는 건지도 알 수 없는 욕지거리를 내뱉으시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남편도 진땀을 뺐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오게 되었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아까 했던 이야기가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왜 지금 운전을 하시면 안 되냐고, 무면허라니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음주운전 2번 하다 걸렸다고 대꾸를 하다가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럴만도 했지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냐고, 결혼 전에 왜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이렇게 나올 거 뻔히 아는데 못하러 하냐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면서 네가 나랑 살지 우리 아버지랑 살 건 아니었잖아 라고 덧붙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열이 뻗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아버님 상종 못하겠다 생각했지, 남편이 날 속였으니 이혼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에 그 난리부르스와 아버님의 충격적인 과거 덕분에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설치다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눈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아침 7시부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어머님이셨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건가 싶어 놀란 가슴으로 전화를 받았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아버님이 저와 남편을 찾으신다며 지금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문득 어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게다가 아버님 생각까지 하니 가서 표정 관리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요. 하지만 어쨌든 그때만 해도 앞으로 안 보고 살겠다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일단은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아버님께서 저와 남편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 했습니다. 어제보단 멀쩡해지셨길래 솔직히 사과라도 하려고 하시나 하다못해 어제 일에 대해 나름대로 변명이라도 하시려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님께선 남편더런 당신 옆에 앉으라고 하시더니 저를 향해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도 없는 저를 당신 며느리로 삼겠다 했을 때는 당신도 어느 정도 접고 들어간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 회사 다닌다고 하길래 말귀는 잘 알아듣고 싹싹한 줄 알았다나요. 그런데 요새 하는 걸 보면 영 당신 마음에 차지 않으신다며 이렇게 빡대가리인지 몰랐답니다. 전에는 이 집에서 당신 말 토다는 인간이 없었는데 여자 하나를 잘못 들여서 자기가 별꼴을 다 본다고요. 아버님의 막말에 결국 제가 폭발을 했고 저는 아버님께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저야말로 아버님 성격이 우악스럽고 개떡 같은 건 알고 있었지만 범죄자인 줄은 몰랐다고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라니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설령 실수라 치더라도 반성을 해야지, 어제 그냥 운전하시게 둘 걸 그랬다고, 그래서 경찰 불러서 쇠고랑차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악을 썼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미쳤냐길래 진짜 미친 게 어떤 건지 보여줄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김치통에 바리바리 해왔던 갈비찜이 냉장고 안에 있었거든요. 그걸 끄집어내서는 뚜껑 열고 거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갈색 김치통 아시지요? 덕분에 거실 바닥에는 온통 갈비찜 양념의 기름기가.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완전히 돌았냐고 아버님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며 저더러 빨리 죄송하다고 그러랍니다. 한 번도 저한테 따뜻하게 며느리라고 불러주신 적 없으신, 늘 저에게 야, 너 라고 부르시던 어머님이셨어요. 그동안 서러웠던 일들이 전부 한 번에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란 자식도 저를 붙들고는 한다는 소리가 자기 아버지 성질 몰라서 그러냐며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이러냐입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싹싹 빌라대요. 그런 남편에게 넌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이제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라 했습니다. 막말로 우리 부모님은 네 예비 같은 인간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 쪽팔린 줄 알고 미안한 줄 알라고요. 이후로는 뭐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남편이랑 깔끔하게 갈라섰습니다. 염치도 없고 낯짝 두꺼운 남편이란 작작해서 제 아파트는 물론이고 오만 가지를 다 탐을 내더라고요.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 위자료를 줘야 한다나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법대로 하고 싶으면 법대로 하고 소송 걸고 싶으면 소송 걸라고요. 역시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헤어졌지요. 진짜 웃겼던 건 저희가 협의 이혼을 했다 보니 한 달의 숙려기간이 주어졌었거든요. 그 한 달이 다 끝나갈 즈음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이제 뭐 겁날 것도 없겠다 만났습니다. 그러자 두 분이 제 손을 부여잡으시곤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냐며 당신들이 진작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미안하답니다. 딸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하다 보니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았다나요. 그러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잘해보잡니다. 뭐 때문에 갑자기 그러신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저에겐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지요. 저는 그냥 한바탕 신나게 웃고는 조심히 들어가시라 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1년도 못 살고 호적 지저분해지고 솔직히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아마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저를 보면서 그러시겠지요? 속상하고 미안하고 세상 그 어디에도 부모님처럼 저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떠난 부모님이 그립네요. 하지만 저 하늘 어디선가 저를 응원하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슬퍼하기보단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드는 사람입니다. 아직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네요.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 직후부터 정말 걸은 적 한 번 없었고 매달마다 테스트기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재작년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몇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시술로 후유증이 크게 와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고 다시 시도하는 게 두렵기만 하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몸 관리만 하면서 쉬고 있어요. 보통 시험관 같은 거 포기하고 있으면 자연 임신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저희에게 좋은 소식은 없네요. 검사를 해보면 저나 남편이나 두 사람 다 아무 이상 없는 병원에서도 어찌할 방도를 모른다고 하는 원인 없는 난임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알고 계시니 결혼 초반에는 아이는 언제쯤 들어서겠냐고 물어보시던 집안어른들도 이제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조심조심 하십니다. 특히 시부모님께서 더욱 더 저에게 조심조심 하세요. 두 분이 나쁜 분이거나 시월드 같은 것도 아닙니다. 손주를 기대하는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손주 보기 싫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으시겠어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기다리시는 건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시술 부작용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걸 가지고 시부모님이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을 주고 강요해서 제 몸만 상하고 멀쩡히 다니는 회사까지 그만두게 만든 것 아닌가 하시면서요.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 1층에 공실이 나게 되면서 저한테 월세를 받지 않을 테니 거기서 뭐 할 만한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몫이 좋은 곳이라 굳이 저한테 넘기지 않으셔도 세입자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 아직도 제가 쉬고 있는 이유가 본인들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배려해 주신 부분인 거죠.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할 일인데 이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버렸네요. 남편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어요. 형님은 시집간 지도 오래되었고 자식도 셋이나 있습니다. 원래부터도 말을 조금 조심성 없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듣는 사람 불편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형님네와 서로 집이 가까운 편이고 남편과 아주버님이 서로 잘 통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교류가 잦은 편입니다. 저희 집에 놀러와서 두 사람이 한 장 걸치고 밖에 당구라도 치러 가는 날에는 꼼짝없이 신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이 이야기를 그렇게 꺼냈어요. 저와 남편이 그렇게 실패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 듯 툭툭 꺼내는 말들이 저에게는 상처였습니다. 애 키우는 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신세 한탄 정도 하는 거면 들어줄 정도는 되는데 신우는 꼭 옳게, 나는 옳게가 제일 부러워.
억지로 가지려고 하지마. 애 없는 게 요즘은 복이래. 뭐하러 애를 가지려고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신세한탄이라 생각하고 듣고 넘겨볼 수 있겠는데 가끔은 자기 애를 셋이나 낳았다고 유세라도 부리는 건지. 둘째가 아들인데 둘째가 온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시끄럽게 굴고 있는 걸 조용히 시키려다가도 애가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면 애가 말을 하도 안 들어서 못 키우겠다고 나는 셋이나 있으니까 하나 줄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데려가려면 사고뭉친 둘째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둘째를 붙들어 잡고 저한테 엄마라고 불러보라 하라고 시키는데 정말 애도 싫어하고 저도 싫어하는데 저런 장난을 왜 치는가 싶어요. 하루는 저한테 포기하면 애가 생긴다더라 하면서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애가 안 찾아오는 거라고 자기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저절로 생길 텐데 뭘 그렇게 목숨을 거냐면서 제 속을 긁더라고요. 자주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볼 때마다 저러고 있으니 농담이라고 받아들이기에도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런 농담 하나도 재미없다고 정색을 해도 어디까지 해야 제가 화를 내려나 계속 꿋꿋하게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다 하여 신우에게 말 좀 한번 해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말 그렇게 하지 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시부모님께서도 나서서 말한 적이 있지만 신우는 알겠다 대답만 하고 눈치 못 챈 척 어느새 또 저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일부러 저런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도 저에게 아이가 찾아올 거라 믿기에 최대한 신우가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신우만 저러니 차차리 다행이다 라고 마음의 위안을 하면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부모님이 본인들 명의 건물에다가 저에게 세를 받지 않고 가게를 내어주신다 하니 저도 사업해본 적이 없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날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중에 카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답사 및 조사도 해볼 겸 해서 찾아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마침 시부모님께서 저녁 먹으러 오라고 연락을 주셨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도 한참 뒤에 저에게 연락이 오더니 굳이 집에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남편 퇴근 시간이 곧 되어가길래 남편을 만나 남편 차 타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들어서니 시부모님 표정이 아주 안 좋으셨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얼굴에 화가 굉장히 많으신 듯한 그런 표정이셨거든요. 딱 봐도 안 좋아 보이는 두 분 표정에 저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껴 조심히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휙 돌리신 채 아무 말도 없으시고 시아버지가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너네가 사실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 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많이 격양되어 있고 화가 많이 나신 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 부부가 특히 제가 몇 년 동안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건데 대뜸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안 갖는 거냐는 말을 들으니 이유를 막론하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이가 안 생기니 하다하다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고요. 남편도 아버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고 뜬금없이 그런 소리를 하냐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마음 쓰고 있는 거 잘 아시면서 난데없이 불러 이렇게 상처를 주시느냐고 따졌어요. 따져묻는 남편의 목소리도 끝이 살짝 떨리고 있는 게 여차하면 남편도 눈물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흔들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저는 거기에 복받쳐서 거의 통곡을 하다시피 눈물을 쏟았어요. 왜 울다가도 누가 괜히 툭 건드리면 터질 때 있잖아요. 남편의 울먹이는 말투가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통곡을 하고 있고 남편도 소리 한번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시부모님이 당황하셨어요. 울고 있는 저희 대충 수습해 주시고 무슨 일인가 두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 신우가 시부모님 댁으로 김치를 얻으러 왔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제가 통화하는 걸 들은 듯 하고요. 그때 신우가 처음으로 시부모님께서 건물 1층 공실을 저에게 무상으로 세를 주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나 봐요. 신우가 그때 시어머니께 시부모님이 우리한테 간섭하는 게 싫어서 그냥 안 생기는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제가 신우에게 직접 말한 사실이고 시부모님께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신우도 자기 부모님을 속이기까지 하는 제 모습에 화가 났지만 그동안에 저와의 의리도 있고 제 남편과의 우애도 있어서 비밀을 지켜왔다고. 그런데 이젠 아이가 안 생겨서 고생 중이라는 거짓말도 모자라서 시부모님의 돈까지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자기가 참다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용의주도하게도 자기가 비밀 안 지킨 걸 들키기 싫으니 시부모님한테도 그냥 건물에 세 주기로 한 것만 철회하고 자기가 말한 거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사실 확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우가 중간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 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지 저에게 정말로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맞냐고 그 상황에서도 재차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울 만큼 울었고 이 사단이 나게 된 사건의 정황까지 전부 다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그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는 당신의 딸, 그러니까 신우이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재차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집에 왔는데 잠도 잘 오지 않네요. 남편도 누나가 왜 그랬을까라고 의아해하지만서도 뭐 어떻게 한바탕 뒤집어버리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연 끊고 안 보고 살면 되지 하면서 살살 제 기분만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족이라는 게 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란 건 알고 있고 그냥 이렇게 몇 달 안 보다가 어영부영 다시 만나게 되겠죠. 더군다나 한 동네 살고 있는 데다가 남편도 당장 집 애영 아니면 근처에 같이 술 먹고 놀 사람도 없을 테니 말이죠.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잘 오지 않네요. 남편 말 맞다나 안 보고 사는 것 말고 제대로 한 방 날려주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싶지만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신우가 다 잘못한 일이라도 팔이 안으로 굽지 다른 가족들이 제 편 들어주겠어요? 저 혼자 참아내야 하는 일인가 싶어서 너무 화가 나네요. 후기 보내드립니다. 제가 사연 보내드린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신우는 시어머니한테 무슨 연락이라도 받았는지 왜 그랬냐는 제 질문에는 대답 한 번 없었고 연락 한 번 되지 않았네요. 그 길로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자리 깔고 앉아서 신우 불러오라고 신우 와서 오해 풀고 가기 전까지는 저도 집에 가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말리시다가 안 되겠다는 걸 알아채셨는지 곧바로 신우를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도 시부모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잘 지냈냐고 물어보면서도 제 표정을 살피면서 최대한 저랑은 말을 안 섞으려고 하더라고요. 얼굴 보자마자 한마디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시부모님도 계시고 하니 일단 식사를 먼저 시작했어요. 정말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맛있다 하면서 아양을 떠는데 정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식사가 다 끝나고 나니 제가 먼저 묻지 않아도 시부모님께서 제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먼저 신우에게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 먼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화가 난 상태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신우가 대답하는 태도에 따라서 일 크게 만들지 않을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뻔뻔하게도 정말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말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애 낳기 싫은데 어른들이 반대할까봐 난임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식으로 제가 틀림없이 자기한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보고 이제 걸리니까 자기를 팔아먹어서 오리발을 내민다고 저보고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연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언제 그랬냐고 화를 내니 오히려 신우는 저 때문에 겁을 먹고 당황했다며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거짓말을 하고 앰뷸런스를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야말로 억울함에 우라가 터져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매번 이런 상황에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어영부영하던 남편이 그제서야 나서더라고요. 여태 저희가 병원을 다니며 받은 검사 기록을 그 자리에 던졌어요. 얼굴은 잔뜩 일그러진 채로 화가 많이 나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신우가 발뺌하지 못할 증거 앞에 깨갱거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도 이미 진작에 신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 신우에게 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짜처럼 만들어서 여러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느냐고 아주 혼쭐이 나고 있었죠. 아주버님도 이때만큼은 형님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가만히 앉아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우는 그제서야 엉엉 울면서 쟤들한테 암만 애가 없는 게 불쌍하다고 해도 나는 애가 셋이나 있고 엄마의 친딸인데 어떻게 엄마는 상가 건물을 쟤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세를 줄 생각을 하느냐고요. 저는 애도 없으니 다시 회사 같은 거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말인즉슨 며느리인 제가 딸인 자기를 제치고 무언가를 받는 게 배가 아파서 꾸민 수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묵직한 돌직구를 신우한테 꽂아주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도 신우가 마음 상하지 않게 그에 상응하는 만큼 해주려고 했었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워낙에 계획성도 추진력도 없는 못 믿어온 성격인데다가 지금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저와 시부모님, 나아가서는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까지 이간질을 하려고 한 신보가 고약해서 해주려던 것도 못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너가 거짓말했던 것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 건물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사실대로 말했으면 뭐라도 하나 해줬을 텐데 네 마지막 기회를 너가 차버린 거라고 쓴소리를 하시고, 더는 너같이 마음 씀씀이 나쁜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없다고 확고하게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방바닥에 발을 동동 구르며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신우를 아주버님이 겨우 수습해서 집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신우가 나가니까 집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사실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딸 말만 듣고 저에게 뭐라고 한 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저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거짓이 아닌 걸 알게 되었으니 저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은 정말 몫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시국에도 상권이 죽지 않고 활발하고 장사도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요즘은 돈 벌리는 재미에 피곤한 것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혜는 아직도 시부모님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신우가 삐진 듯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건 신우일 텐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은 신우를 조만간 용서해 주시겠죠. 그래도 신우가 저렇게 고자세로 나와서는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아이 소식은 없네요. 이제 장사도 시작한 이래 가장 성수기가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이 바쁨을 만끽하면서 지낼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몸도 다 추스러서 시술이 되었든 자연 임신이 되었든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희 부부를 그리고 더불어 저희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해줄 아이가 찾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볼 계획이에요. 오랜 기다림이니만큼 내년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34살, 결혼한 지는 6년이 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고요. 검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제 쪽에 있었고 이 사실을 친정도 시댁도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도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것보다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시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길래 몸 상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시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소용없는 일이겠네요. 남편은 요즘 보기 드물 정도의 효자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혼자 계시는 시아버지 걱정된다며 저랑 결혼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보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 위로 아주버님이 두 분 계십니다. 아무리 남자만 셋인 집안이어도 장남도 아니고 막내인 남편이 부양의 의무를 느끼고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활비조로 얼마 정도만 보내주고 시아버지를 말 그대로 손절했다는 형님들은 한 번도 만나뵌 적 없었지만 저에겐 좋은 인상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부양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아버지께서 어디 불편하신 곳이 있으신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혼자서 밥도 못 드시고 집안일도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몸이 어디 안 좋으신 거구나 하고 확신을 했었는데 제 생각이 틀렸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사지멀쩡하시고 심지어 엄청 세련되시기까지 하셨으니까요. 옷도 젊은 사람들이 입는 브랜드에 대해서 줄줄 꿰고 계시고 멋부리는 거에 관심도 많아 보이셨어요. 오히려 체격도 새님 스타일인 남편보다 훨씬 좋아 보였고요. 첫 인상은 신기하고 재밌으신 분이었지만 그때 왜 형님 되실 분들이 시아버지를 손절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한량 스타일의 시아버지였고 책임감이나 생활력은 전혀 없어 보이셨어요. 결혼이야 애초부터 양가 지원받을 계획이 없었기도 한데 첫 만나는 자리에서 저희 결혼에 보태줄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 하라고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결혼하면 첫째네는 자기한테 얼마를 주고 있고 둘째네는 얼마를 주고 있으니 저희가 아무리 막내라도 이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며 자기한테 달마다 보내야 할 생활비는 얼마 정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남편에게는 그때 생활비도 이렇게 넉넉히 받으시는데 왜 부양을 이유로 나와야 결혼을 꺼려 했었냐라고 물어보니 남편은 자기가 말하지 않았냐고 시아버지 혼자 힘으로는 청소며 빨래는 물론이고 쌀밥도 하실 줄 모른답니다. 정말 남이 해주는 거 받아오면서만 자랐고 노는 것 말고는 스스로 하실 줄 아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해왔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들 셋은 정상이었다는 거죠. 시아버지 앞으로 옛날부터 재산이 많았었다네요.
할머니께서 시장에서 돈놀이 비슷한 거를 하셨고 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대요. 대책 없는 시아버지 생활에 어머님이 도망가시고부터도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모자람 없이 지내왔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빈털터리가 된 상황까지 자기들 교육시켜주고 끝까지 책임지신 것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버님을 처음 뵙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아프신 몸으로 자식들 훌륭하게 키워낸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했고 남편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하는 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 초반 몇 년간은 제가 모시고 살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을 실제로 뵙고 나서는 그 생각이 쏙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댁을 나오자마자부터 남편과는 그걸 이유로 옥신각신하게 되었어요. 왜 모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 이런 식으로 남편의 언성이 높아지니 베란다에 잠깐 담배 피러 나오신 아버님께서 그 말을 들었나 봐요. 저희를 다시 올라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이 혼자 되실 아버님 때문에 결혼을 꺼려한 데다가 집 앞에서 언쟁을 하며 제가 모시기 싫어한다는 사실까지 이야기했고 저도 저런 시아버님과 합가해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이 결혼이 뒤집어져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를 다시 부르시는데 떨린다거나 두렵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를 앞에 앉혀놓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꺼낸 말은 참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꼼짝없이 저희 결혼을 반대하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했거든요. 시아버지가 내 노후 때문에 장가가기를 꺼려하는 거냐라고 물으시며 자기 노후 준비는 생각이 다 되어 있고 준비도 다 되어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돈만 제때 보내주면 얼굴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라고 첫째나 둘째 형들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쿨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시아버지 봉양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니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별탈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걱정하는 남편의 뜻을 꺾지 못해 신혼집은 그나마 시아버님 사시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구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청소며 먹을거리며 해주러 아버님 댁에 가고 싶어 했어요.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더니 그렇게 긴 텀을 두고 찾아가는 것도 아닌데 매번 갈 때마다 집은 아주 개판이 되어 있고 식사는 다 사서 드시는지 집에는 포장용기만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신혼부부가 매 주말마다 둘이서 시간 보내는 걸 포기하고 아버님 댁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둘만 있어도 시간이 아쉬울 판에 매일 하는 집안일에 더불어 아버님 집까지 가서 또 그걸 하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매주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패턴에 결국 제가 참지 못해 아버님께 준비해 놓으셨다는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된 건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음 주에 올 때 남편의 형들까지 전부 다 같이 해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언가 중대 발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는 말투는 역시 뭐가 준비해 놓으신 게 있기는 있구나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날 시아버지 댁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명절에도 안 모인 식구들을 다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결혼식 이후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형님들까지 전부 도착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온 식구들 앞에 발표한 노후 대책은 참으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각 형제들 앞으로 일단 1,000만 원씩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 새 신부감을 찾아오시겠답니다. 말인즉슨 국제결혼으로 재혼을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매달 보내고 있는 생활비를 더 올려서 받아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새 시어머니 되실 분 몫의 생활비에 추가로 그쪽 나라로 매달 송금해야 할 일정 금액이 있다고 하네요. 앉은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뜯기고 앞으로 보내드릴 생활비도 훨씬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걸 좋아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걸 떠나더라도 아버님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국제결혼으로 제취를 하시는 것부터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그렇게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이걸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신 건지 시아버지께서도 초강수로 나가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반대를 한다면 굳이 강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도 그렇게 되면 자기는 노후 준비가 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 매달 보내는 생활비와 더불어 주의 이일씩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는 수발을 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들어누워 우기시더라고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막무가내로 어깃장을 부리는 아버님 고집 꺾을 사람들 아무도 없었고 돈 1,000만 원에 시아버지 뒷바라지에 대한 부담이 영원히 사라진다면 그 값으로 싸다고 형님들이 먼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두의 동의를 얻어내고 아버님은 그달 말에 새 신부를 데리러 간다고 출국을 하셨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귀국을 하셨는데 아버님은 혼자서 돌아오셨어요. 저희는 속으로 아버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결혼을 안 하시기로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한국에 오려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지 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너네 새 시어머니 보여주고 싶은데 아주 마음이 끓는다고 하시는 게 마음을 고쳐먹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노후준비 대책인 외국인 새 시어머니가 오기 전까지 6개월간 남편의 간절한 부탁으로 제가 짬이 날 때마다 아버님 댁 청소와 식사 준비를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형님들은 역시 한 번도 오지 않으셨고요.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6개월만 참으면 이 집과도 영원히 이별이라고 생각하니 그거 하나만 믿고 속으로 꾹꾹 참아내며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 새 시어머니는 한국에 도착하시게 되었고 또 효자인 남편의 오지랖에 저희가 공항까지 데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당시 29이었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4살이나 더 어린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는 말이죠. 화장은 하나도 하지 않아 수수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시어머니가 어려 보이기까지 했고 아버님은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의외로 한국말을 잘 배워서 온 건지 의사소통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간간히 틀리기는 하지만 자기 의사표현 정도는 확실히 할 만큼 배워서 온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아버님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롯이 우리 둘만의 결혼 생활을 드디어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어 기대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서야 결혼을 한 것 같다는 게 실감이 날 정도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님도 솔직히 나쁜 마음에 시집 보낼 딸뻘 되는 여자와 국제결혼을 알아본 거라 생각했는데 다시 가장이 되었다는 책임감을 느끼신 건지 얼마 벌이는 되지 않지만 직장도 구하시고 멀리서 지켜보니 나름 알콩달콩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이 행복한 삶이 유지될 거라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네요. 아버님께서 저희를 다시 찾으신 건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부터입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아주 죽겠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새 시어머니는 시집 온다고 요리도 배우고 할 거 다 하고 온 것 같았는데 아버님은 외국 음식 냄새가 나서 입에 물려 먹지를 못하겠다고 저희 보고 가끔씩 와서 밥을 해놓으라 하시네요.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또 저한테 양해를 구하려 하고 있고 저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번만큼은 양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돈을 더 쓰든 상관없으니 식사도 챙겨주는 가사도우미를 구하던지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날르던지 그거는 너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나는 다른 형님들처럼 더 이상 아버님과 관련된 일에서는 손을 떼겠다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시달려왔는지는 남편도 지켜봐왔고 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게 양해를 구하려고 했으니 제가 어느 정도로 진심이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효심이 어디 가지는 않는지 결국 일주일에 한 번 자기가 직접 반찬을 사다 나르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그때까지 차오르는 효심의 끝까지 자기 아버지 포기하지 못하는 남편을 놓아주었다면 이런 꼬라지를 볼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이지요. 반찬만 전해주고 오던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아버님 댁에 가면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만 사서 전해주고 오는 게 뭐 일이 오래 걸리냐 물으니 남편은 언제까지 반찬을 사다 줄 수는 없으니까 라고 말하며 새어머니한테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평소에 살림 하나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요리를 가르쳐주냐고 따졌지요.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어지간한 거는 그거 보고서 따라 만든다고 자기가 요리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고 설명해주고 재료들 사와서 제대로 만드는지 지켜보고 맛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돌아오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내키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아버님이 세장가 들어서 가진 새어머니지만 나이가 워낙에 저희 또래인데다가 어리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평소 남편의 아버님을 향한 효심도 알고 있는 데다가 남편 또한 이렇게 반찬 몇 가지만 가르쳐 놓으면 앞으로 아버님 댁에 발걸음을 할 일도 없어지지 않느냐고 길게 보면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이해해 줄 것이라며 저를 설득해 줬습니다.
남편이 아버님 댁에 발길을 끊게 된 건 그날로부터 3개월 뒤의 일이었어요. 그 뒤로 3년, 별탈 없이 둘이서 다시 잘 지냈습니다. 다만 남편의 다른 형제들은 아버님이 노후 준비로 국제 결혼을 할 거라는 말을 하게 된 그날 아버님과의 인연을 끊었는데, 유독 제 남편만큼은 명절이며 어버이날이며 아버님을 꼭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따라가지 않았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렇게 작년 저희는 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여동생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아버님도 참 대단하시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행색을 젊어 보이게 하고 다시신다 하더라도 이제 곧 70을 바라보시는 분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토닥여주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친모자지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새 시어머니의 눈물이 기쁨의 의미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저는 몰랐지만요. 저희는 결혼 6년 차에 아이도 없이 살고 있는데, 이러다 아버님의 아이를 제가 보게 되기라도 할까봐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도 병원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려던 남편도 말렸어요. 남의 아이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제 우리도 시술이든 뭐든 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얼마 전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남편과 저는 아버님 댁으로 허겁지겁 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아이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있고 아이를 돌보고 있어야 할 새시어머니는 그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 가지며 전부 다 가져가지도 않은 것이 어디 급하게 가볼 곳이 있었나 봅니다. 남편은 그 자리를 보고 바들바들 몸을 떨더라고요. 아버님은 일부러 귀화가 끝나면 도망갈까봐 혼인신고도 안 해줬는데 달아났다고 이를 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저 애는 니들이 마침 애도 없고 하니까 데려다가 키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 정색하면서 아버님께 처음으로 말대꾸를 했어요. 여태까지 남편 보면서 꼭 참아왔던 게 정말 한 번에 다 터져나오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어이없는 소리까지 덧붙이시더군요. 저 애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요. 남편은 그 말에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정색을 했고, 아버님은 남편을 보면서 네가 더 잘 알지 않을 거냐고 말을 하셨습니다. 대충 안 봐도 무슨 상황인지 조각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렇게 효자인 척 하던 남편은 아버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느냐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버님 말이라면 꿈뻑 죽던 평소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기분 잡쳤다며 밖으로 나가셨고, 남편은 울고 있는 아이를 들쳐안고는 조용히 시키는데 여념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제 마음도 모르는 건지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상황에서 그게 할 말이냐고요. 남편도 정색을 하면서 그렇다고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그건 애 아빠인 너네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했더니, 평소 아버지를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그건 내가 알고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 아이한테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냐고, 혹시 내가 알면 안 되는 사실이라도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먼저 그렇게 자기를 못 믿겠으면 지금 이 길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에도 신뢰가 가지 않다기보다도 결국 이 사단이 난 상황에서 아이든 아버님이든 아무것도 내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전부 감수하려고 하는 남편의 효자 버릇에 신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6년이란 결혼 생활 동안 저를 답답하게 만든 건 도합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을 질리게 만들 정도였다면 그동안 남편의 효자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에게는 그 애는 너가 키우고 싶으면 키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까지라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남편은 자고 있는 아이가 다시 깰까봐 어쩌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우물쭈물하고만 있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오히려 마음 잡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평생 아버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도 되고, 너가 지금 안고 있는 시누이한테는 부모 같은 오빠가 돼주라고 말하고 저는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법원도 이 상황에서 저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숙려기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제 신청이 받아들여져 곧바로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그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또 혼자 된 아버님을 평생 수발들며 살기로 결심을 한 건지 순순히 이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그렇게 그 아이에게 집착했던 이유를 모르겠네요. 안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또 검사를 받자고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6년 짧았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앞으로 더 길게 남아있는 저의 인생을 위해 저도 하루빨리 털어내고 저의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출산한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아기 엄마예요. 건강한 아들을 낳고 한참 행복할 줄 알았던 시기에 저는 매일매일 공포영화를 찍는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끼쳐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책에 대한 토론도 나누고요. 남편은 그 모임의 회원들 중 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날따라 남편을 제외하고 아무도 모임에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 단둘이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취향도 성향도 너무 비슷하고 잘 맞더라고요. 2시간 정도면 끝났어야 하는 토론을 우리는 4시간이 넘도록 이어갔고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남편은 항상 밝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은 늘 사람들이 넘쳐났지요. 하지만 그런 그도 가끔은 소위 동굴에 들어간다고 하나요? 뭔가 알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언젠가 자기가 준비가 되면 말해주겠다고만 하고 털어놓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서야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죽은 남동생에 관한 것이었죠. 남편에게는 원래 쌍둥이 남동생이 있었다고 해요. 15초 차이로 태어난 남동생은 남편에게는 하나뿐인 형제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대요.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란히 서울에 각자가 목표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고 축하하는 의미로 같이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마지막 여행지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날 둘은 늦잠을 자는 바람에 기차를 놓쳤고 즉흥적으로 두 사람은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버스 기사님이 졸음 운전을 했고 그로 인해 큰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은 크게 다치고 남동생은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좋은 곳에 가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하면 죽은 남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그래서 남편이 상념에 빠졌다고 생각하니 기다리지 못하고 답답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못나게 느껴졌어요. 저는 비록 남동생의 자리를 내가 다 메꿀 순 없겠지만 내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주겠다며 이제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감동한 눈치였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조금씩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에게 그런 개인적인 상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곤 저희 둘의 결혼 준비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비슷한 학벌이었고 벌이도 비슷했거든요. 모난 것 없이 둥글둥글하게 굴러가는 모양새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를 얼마 남기지 않은 어느 날이었죠.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금 충격적인 일을 겪었네요. 남편 이름은 효준인데 어머님이 자꾸 효진아, 효진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저번에 배웠을 때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땐 내가 잘못 들었겠지 생각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효진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귀 기울여 들어보니 효준이라고도 하셨다가 효진이라고도 하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제가 남편에게 왜 어머님이 자꾸 당신을 효진이라고도 부르고 효준이라고도 부르냐고 묻자 남편이 흠칫 놀라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효진이는 죽은 동생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죽은 사람인데 그 이름을 자꾸 부른다는 게 좋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의 입장을 옹호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엄마는 내 안에 효진이도 살아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름도 불러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내 안에 효진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할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좋게 안 들리더라고요. 내 남편은 박효준이지 박효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는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런 미묘하게 소름 끼치는 일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상견례 당일날 저희 가족 셋째 남편 가족도 세시기에 총 6명의 자리를 예약했는데요. 예약된 룸에 들어선 어머님이 자릿수를 세시더니 종업원을 불러 의자를 하나 더 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마 싶었지만
차마 말은 꺼낼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저희 어머니가 의자가 불편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띄우시면서 저희 둘째 아들 자리가 빠져서요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박서방한테 동생이 있었어? 라고 물으시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으신 듯 네, 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잠깐 생각하시던 저희 어머니는 이해를 하셨는지 더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는 무슨 정신으로 상견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왜 얘기 안 했냐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뭐 자랑이라고 다 이야기하냐고 효준 씨한테는 큰 마음의 상처고 짐인데 그냥 모르는 척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죄송하다며 저희 가족에게는 여전히 큰 아픔이라서 그러니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후로 결혼식장에서도 비늘자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고요. 가족 모임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엔 언제나 비늘자가 있었어요. 심지어 식장에서 찍은 가족 사진에 어머님은 죽은 도련님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을 오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본 날은 저도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남편한테 제발 저것 좀 어떻게 치울 수 없냐고 울며불며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당신이 조금만 더 이해하면 안 되겠냐고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와 턱시도를 입은 남편, 그 앞에는 한복을 차려입은 시부모님이 계시고 그 옆에 가위로 오려 붙인 죽은 도련님이라니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등골이 오싹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이 어머님의 뜻을 꺾지 못했기에 그 사진은 지금도 시댁거실에 떡하니 걸려있네요. 하지만 더욱 더 충격적인 건 이번에 제가 임신을 하면서 겪은 일이에요. 결혼 후 사실 1년 정도는 신혼을 즐길 생각이었는데 계획과 달리 아이가 빨리 생겼어요.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양가 어른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었는데 친정 어머니가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식성도 달라지고 제가 좀 예민해졌나 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몸조리만 잘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른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리라고 하셨고요. 사실 시부모님이 제가 벌써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더욱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레 전화를 드려서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고 전했어요. 생각 이상으로 어머님, 아버님 모두 기뻐하셔서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양손 가득히 음식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챙겨오셨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라고 애교스럽게 여쭤봤지요. 그러자 이건 우리 효진이가 잘 먹던 거고 이건 우리 효진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책이라고 하시며 죽은 도련님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어머님이 이름을 헷갈리신 게 아닐까 싶어서 효준 씨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님? 하고 다시 한번 애교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에게 눈을 흘기시며 너는 내가 내 아들들 이름을 헷갈릴 것 같냐고 하시며 효진이 말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죽은 도련님이 좋아하던 걸 이라고 말문을 열자 어머님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너는 우리 효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걔는 우리 모두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는데도 너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며 정말 매정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챙겨오신 음식을 다 싱크대에 부어버리시고는 우리 효진이한테 너 그러는 거 아니다. 하나뿐인 시동생 아니니라며 현관을 쾅 닫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무섭고 억울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 이 모든 상황을 알렸지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고는 얼른 가겠다며 전화를 끊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남편은 저를 달래면서도 제발 엄마를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도 현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이런다고 죽은 도련님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너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면서 그건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더라고요. 저도 제가 좀 지나쳤나 싶기도 해요. 사실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제가 어찌 알겠나요. 하지만 자꾸 죽은 도련님을 저와 남편의 인생에 끼워 넣으려고 하시니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임신 중기에 접어들고서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더라고요. 양쪽 어른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렸지요. 어머님은 제가 아들을 가졌다는 걸 아시더니 전화기 너머로 산명이 들릴 만큼 엉엉 울고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들 손주를 엄청 기다리셨나 보다 생각했고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다시 저희 집에 자주 발걸음을 하셨어요. 전과 마찬가지로 죽은 도련님이 좋아하던 반찬과 책, 아무튼 죽은 도련님과 관련된 물건들을 자꾸 가지고 오셨고요. 남편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 앞에서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는 척 행동했지만요. 어떤 날은 구역질이 올라오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결국 이러다간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무슨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임신 7개월 차부터는 친정에 가 있었어요. 아이 태명은 힘찬이었는데 사실 이름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몇 가지 이름을 지어오셨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고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며칠이 지나도록 이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 싶어서 남편에게 얼른 이름부터 정해서 호적 신고하자고 말했더니 남편이 엄청나게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추궁하자 남편이 이름은 이미 정했고 호적 신고도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근데 왜 말 안 했어? 이름은 뭐로 정했어? 나랑 상의하기로 해놓고 왜 마음대로 했냐고 물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그게라며 쉽게 입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빨리 말하라고 슬슬 화나려고 한다고 하자 효진이로 하기로 했어라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지요. 효진이라면 그 효진이? 자기 지금 농담하는 거지?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그런 장난은 치지 말라고 제가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미안하다며 도저히 엄마를 꺾을 수가 없었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친정 어머니께 이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도 황당하단 반응이셨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 역시 자식 잃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냐며 그래도 한번 짚고는 넣어갈 문제니 너가 어머님과 현명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다음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고요. 처음에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시던 어머님에게 이러시면 다시는 손주 얼굴 못 보실 줄 알라고 울음장을 놓자 고집을 한풀 꺾으시며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도 같이 나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아이 이름을 효진이로 짓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대신 어머님 아버님도 저와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심리상담을 하시고 필요하면 심리치료도 받으시라고요. 저는 제 아들을 손주로서 사랑해 주시길 바라지 죽은 도련님의 대체로 사랑해 주시길 바라지 않는다고요. 아버님은 제 손을 부여잡고는 미안하고 고맙다며 몇 번이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어머님 역시 본인도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지만 나마저 효진이를 잊으면 누가 기억을 해줄까 싶어서 그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하시더라고요. 사실 사과를 받고자 만든 자리도 아니었고 그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던 것뿐인데 오히려 시부모님께서 미안하다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도 더 누그러지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하나의 엄마가 되어서 그런지 이 아이가 내 인생에서 없어진다면 나라고 더 이성적이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자문도 해보게 되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이다 결말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희 가족은 이제 조금 더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적어도 저는 훨씬 편안한 마음이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